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공식 일정이 오늘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준비 부실과 운영 미흡 등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전북과 전현 정부의 책임 공방을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의 대의원 배제 내용 혁신안을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비명계도 혁신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 적자 증가로 국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대회 종료 이후 본격화될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화살이 여가부와 김현숙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제기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여야 입장과 공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공식 일정이 오늘 저녁 모두 마무리되는 가운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잼버리 준비 부실과 운영 미흡 사태에 정치권이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충돌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6년의 시간에도 부실한 잼버리 준비 문제에 새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잼버리 상황 수습이 우선인데도 야당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며 정부 흔들기에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가 끝나는 대로 행정감사와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회 파행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며 잼버리 국정조사 카드를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도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행사이고 국가적인 행사인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 포함한 그런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잼버리 준비 부실과 운영 미흡 공방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8월 국회 행안위와 여가위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에 최고위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홍 조짐은 커졌고 국민의힘도 혁신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마치며 발표한 최종 혁신안.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와 일반 당원 5%에 달하던 현행 당원 당규상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조정해 사실상 대의원을 배제했습니다. 혁신안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이견이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명계 측도 혁신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 혁신 대상에서 피해갔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 폐지하는구나. 대의원제 비율 조정하는구나. 야 정말 민주당 혁신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개딸들을 제외한다면. 국민의힘도 국민 눈높이가 아닌 당대표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당 대표와 그 계파의 당장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의 제도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이루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 역시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한 끝장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방송 최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교권보호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자 협의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폭우에 태풍까지 민생이 어려운 만큼 추경으로 국민 삶을 지키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 적자 증가로 국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민생이 어려운 만큼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충분히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당시 국가 부채율이 40%대에서 50%대로 높아진 건 맞지만 선진국의 국가 부채율은 평균 100% 선을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 자체는 낮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낮은 국가 부채율에 비해 가계 부채율은 한국이 가장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는 가계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의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연간 적자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예상치가 당초보다 40% 이상 늘었다며 국가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제도에 대해서도 경제 효과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35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대학생 무이자 대출 등 선심성 정책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서 재정준치법 도입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에서 재정준치 도입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지수를 팍팍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진중한 김지수 아나운서인데 오늘도 준비 잘 된 거죠?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시사지수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가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잼버리 예산 1,000억 원 어디로가 오늘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번에 이제 잼버리 대회 예산은 1,000억이 넘게 썼는데 네. 부실 운영이 계속 논란이 됐고요. 이 잼버리 대원들이 지금 전국 각지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차질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썼고 6년을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정말 그 많은 문제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잼버리 내내 그 정말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잼버리 대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이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1,17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1,171억 원인데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4만 3천 명의 물과 소금을 구입하는데 고작 2억 원이 쓰인 겁니다. 2억 원이면 이제 1인당 한 4,600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작은 금액을 쓴 것이죠. 12일 동안 이제 대회가 이어지는데 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에 5억 4천만 원을 쓰는데 그쳤고요. 해충 방역과 기피제 보급에 7억 원을 썼지만 현장에서는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 웅덩이가 생겼고요. 그래서 모기가 기승을 부렸고 화상 벌레까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쓰였지만 현장에선 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폭염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회 준비위에서 했는데 1인당 폭염에 대한 게 그 4,600원 정도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했다는 게 좀 그 믿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서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국가에서 대원들이 입국했는지 이런 사실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 대원 175명을 위해서 이 충남의 한 대학이 기숙사를 배정을 하고 또 이제 출장 뷔페까지 준비를 했지만 당일 밤 9시가 돼서야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NH인재원에서도 이 시리아 대원 80여 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시리아 대원들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남학생 기숙사에 여성 잼버리 대원이 배정이 됐다가 이제 다시 호텔로 옮겨지는 등 여러 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예멘, 시리아 대원은 입국을 하지 않았는데 입국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네. 이제 기숙사라든지 이제 숙박 시설을 예약을 했는데 사실은 입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 잼버리 파행이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네, 잼버리 파행의 어떤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북도와 여가부의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를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제행사 파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잼버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잼버리 기간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호소에도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 열중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6일부터 8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밤 지금 K-팝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잠시 후에 열릴 예정이고요. 아마 네. 폐영식은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끝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임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19명의 명단도 이제 검찰이 법정에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진행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현역 의원 19명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 이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의원 19명의 명단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윤관석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20개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을 최소 1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 대다수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네. 17일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당당히 조사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을 넘게 모든 것을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어떤 그런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17일에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만간 그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그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8월 말이나 이제 9월 중에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이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선우 대변인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밝힌 내용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이달 말에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러면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조정해서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 정치권은 이 대표 소환과 또 이제 앞으로 흐름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가 바로 그 정치 지형을 결정한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대의원제 사라지나입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네. 어제 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 네. 이를 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3차 혁신안 네. 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네, 당 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을 빼자 그리고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는 당 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 40%와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그리고 일반 당원 5%의 비율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 중에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를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혁신안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을 공천할 때 의정활동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즉 감점도 강화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데요. 혁신안을 보면 경선 득표의 20에서 최대 40%까지 감산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렇습니다. 수순이고 민주당 안에서 앞으로 이제 이 안을 갖고 어떻게 이제 그 결정을 할 것인지에 이제 몫이 돼 있는 건데 네. 혁신안의 그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대의원제가 이제 무력화 될 수가 있고 어제 그렇기 때문에 혁신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잡음이 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안 발표 전부터도 이제 잡음은 있었는데 발표되고 나서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혁신안의 제안대로 대의원제가 이제 무력화되면은 이제 권리당원의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파 간의 갈등이 혁신안 발표 전부터 이어져 왔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당내 여러 곳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먼저 이 친문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4.0이 오늘 성명서를 내고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총선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 사안을 총선 전에 더는 논의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오늘 최고위에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 친명계와 일부 민주당 단체들은 혁신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의원의 가중치를 없애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밝혔고요. 혁신안이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지도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혁신안을 놓고 민주당이 8월 말 워크숍에서 끝장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그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활동 종료를 선언을 했어요. 네, 9월에 종료할 것이었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 한 달 정도 빨리 종료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0분 만에 시사 지수가 확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주간 이슈픽도 여기까지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저금리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현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제한 등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해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요건 기준을 부부 합산 최대 9천만 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상병 순직은 철저한 인재로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방위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사법 입원제입니다. 최근 벌어진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던 걸로 확인이 됐죠. 이처럼 동기가 파악되지 않고 정신질환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사람의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사법 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 입원제란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법무부는 사법 입원제 추진 이유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가족과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강제 입원 제도, 이른바 비자발적 입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보호 입원이란 정신질환이 심각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지만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 입원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전문의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강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도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 입원이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법 입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많은데요.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 법원이 인정하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 명령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과 호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에서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조인과 정신의학 전문의,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정신건강심판원은 환자 본인의 의견도 참고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하네요. 사법입원제 도입 움직임에 정치권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2016년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에 안인덕 사건, 최근에 있었던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과 서현역 사건 등까지
피의자들이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 입원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검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법 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정신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빠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법 입원제 도입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 끝에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김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등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방식의 강제 입원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폐기됐던 사법 입원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사법 입원제가 도입되려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할 법조계와 의료계의 인력 확충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현재 사법 입원제가 도입된 국가와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사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건에 달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엔 판사 1명이 한 해 동안 89건 정도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사법 입원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판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의 수는 그만큼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이처럼 사법 입원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우려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전국민 정신건강관리 논의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국가가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이라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와 기록 관리가 난제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면책권 도입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논란 속에 미뤄졌던 사안들이 이번을 계기로 법제화에 이를 수 있을지 다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선 그 새만금 잼버리 폐영식에 이어서 K-팝 콘서트가 곧 7시부터 열릴 텐데요. 자, 오늘로 이렇게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리면 진상조사와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정책 토론에선 이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을 토론 테이블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로써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그래도 이 태풍을 피해서 좀 조기 철수를 하는 등 이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그 안도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자, 딥수습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혼선과 또 무능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도 있습니다. 그 민관의 인력과 자원을 사실상 강제로 동원을 했다. 그리고 콘서트 무대 설치와 관련해서 김현숙, 이상민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렇게까지 그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먼저 안 대변인, 이번 그 잼버리 사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치고 수습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마사회, 한전 이런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그 잼버리 사태의 수습을 위해 동원이 됐거든요. 이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콘서트 인솔이나
화장실 청소 등에 투입이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까? 네, 야영지의 화장실 청소에 투입이 됐습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권위주의적 행태에 좀 기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있죠. 정부가 K-팝 스타들을 동원해서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이미 무너진 국격이 회복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태풍 속에서 급조된 무대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콘서트가 진행이 되죠. 아무쪼록 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공무원이나 민간 할 것 없이 강제 동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규령 부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민간,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다 좀 이 잼버리에 투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까지 참가자들이 조금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좀 끝낼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대회장이 조금 미흡했고 그리고 태풍 카눈이 또 오면서 이렇게 잼버리 취지에 맞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 했을 이 여러 참가자들이 충분하게 이걸 즐기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긴급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간, 공기업,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 사태를 도와줬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야당도 이렇게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고 이거에 대한 뒷수습을 같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 국격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자존심 자체에도 조금 많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묻는 데만 열중을 했는데 이게 그런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부산 엑스포 개최까지 어렵게 되고 있다. 지금 민간 지역 기업들까지 다 나서서 엑스포에 조금 유치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나라가 망하길 바란다는 것인지 조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관한 그 망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엑스포 개최를 지금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잼버리라는 그 의미가 잔치, 축제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번이 한 12일간 동안 전혀 그런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파행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책임론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가부와 김현숙 장관입니다. 이 잼버리 조직이 출범 당시부터 예산 집행과 승인을 담당한 주관 부처로서 여가부 책임이 참 분명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이 책임론을 넘어서 다시 그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면 O, 폐지 찬성이면 O, 폐지 반대면 X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먼저 최 의원은 O를 들어주셨고요. 안 대변인은 X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먼저 폐지 찬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대회가 마무리되면 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여가부 폐지가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초대 여가부 장관이 폐지에 동의하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라는 이야기를 청문회 자리에서 들을 정도로 좀 조롱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폐지에 찬성을 한 첫 번째 이유는요. 무능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라질 부처, 시한부 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서는 일단은 장관이 임명이 된 것이었고 이에 좀 잼버리에 신경이 조금 덜 가게 되는 것은 전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잼버리 조직위나 전북도에 교부한 56억 예산 집행률도 낮았다. 작년 국감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좀 문제점이 쌓여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잼버리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여가부에 당연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여가부가 2001년 출범 이후에 조금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면서 이관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제는 업무가 이중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인권위로 가고, 그리고 청소년은 교육부, 성범죄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행안위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서 이 업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다시 재배치한 다음에 여가부가 폐지가 되는 수순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 대변인께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잼버리 조기 파행과 관련해서 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저는 지금 나오는지 잘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세력이 지금 잼버리 조기 파행을 꺼내면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수지 의원께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라질 부처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힘이 실리고 주도적으로 잼버리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을 문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잼버리 조직위원장의 공동위원장 5명 중에 3명이 다른 장관이 있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습니다. 잼버리 조기 파행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폐지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죠.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 박보균 장관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로 추대가 됐고 잼버리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느 한 부처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보는 것은 좀 양심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OX 들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질문을 쪼개서 각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정부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책임론을 좀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든 것이다. 타이밍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는 이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의 주무부처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부 출범 직후에 공약대로 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고, 정부 여당이 지난해 10월에 여가부 폐지 담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권 2년 차인데 이 폐지 수순에 대해서 하나도 밟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폐지 가능성만 계속 언급되면서 여가부 힘은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부처 내부 분위기도 너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이번 잼버리 주 원인이 물론 여가부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주무부처의 폐지 당위성이 좀 보여진 사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지 의원께서 여가부의 무능함과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가부의 고유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한부모 가구나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등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을 열고
있을 부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수능 킬러 문항을 언급하면서 뭐 교육부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입시 제도의 폐해가 지적이 될 때마다 교육부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건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행정안전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뭐 수해나 이런 우리나라의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런 논리라면. 네, 뭐 다른 부서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 역시나 그 여가부에서는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안 대변인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2019년과 2020년 행정부처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부처가 바로 그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그 국민 여론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정평가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평가가 낮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 문을 열고 있을 부처가 많지 않겠죠. 여성가족부의 더 나은 활동을 기대를 한다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이나 조금 더 지원 확대 같은 부분이 더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여가부 폐지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여가부 폐지는 사실 그 당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한 줄 공약으로 SNS 등장해서 정말 그 2030 남성들의 많은 그 환호를 받았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허은하 의원 등 그 이준석계가 여가부 폐지에 지금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가부 폐지 재추진이 그 2030 남성의 표심을 지금 다시 얻어오기 위해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이 있거든요.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 SNS에 한 줄 공약을 올리면서 2030 남성들의 우호적인 반응이 쏟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가 만약에 재추진된다고 하면은 이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받는 것은 전 조금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게 뭐 성별 갈라치기 좀 이런 형식으로 정쟁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그 여가부를 향한 논평의 수위가 유독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한동훈, 이상민, 원희룡, 이주호 장관 등 그 정부에 좀 실책이 생길 때마다 네. 장관 사퇴를 민주당 측에서 요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지금과는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폐지론이 거세질까 봐 그 민주당이 그 여가부를 좀 살살 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여가부를 살살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가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더 여가부를 강하게 때리기를 기다리면서 여가부 폐지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가부 폐지 재추진과 2030 남성의 표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로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폭력적인 공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말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 같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남성분인데 그 이제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요. 사실 이런 성 관련 문제는 남녀 가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 남성분인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본인도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여성이고 여성으로서 뭔가 여가부에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폐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주변에서 주시긴 하는데 사실 여성 자체를 너무 약자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폐지에 저는 찬성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로써 종료가 되는데요. 대회가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겠죠. 이번 사태 책임 소재 규명이 정쟁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찾고 올바른 그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그 혁신위 발표를 둘러싸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이 지도부의 공개 설전부터 당내 의원 모임과 또 그 당원들의 기자회
기자회견이 잇따르면서 혁신안을 둘러싼 그 당내 갈등을 표출을 시켰습니다. 혁신안이 당내 갈등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혁신에는 진통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는 민주적인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앞으로 이 혁신안을 두고 좀 깊게 오래 토론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주 내내 수도권 그 전멸론으로 뒤숭숭한 또 한 주를 지냈는데요. 거야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수도권 정말 그 과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판세도 그렇고 좀 이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게 가장 고민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지도부는 또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게 정말 이게 위기다라는 그런 내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선거구 253개 중에 48%, 그러니까 121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의석 상황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18개의 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97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수도권 패배가 조금 장기화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수도권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고요. 미리 좋은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낮은 지지도와 당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조금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물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궁금한데요. 지금 좀 일단은 정권을 여당인 상태에서 장관으로 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각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를 할 분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서 좀 총선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당에서 조금 더 좀 잘 공천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네. 국민의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인물난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최수지 네.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좀 네. 새로운 인물들, 젊은 인물들이 많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까운 미래에 두 분의 또 파이팅을 기대해 보면서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국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최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의 조사 외압과 항명 여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선 국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게 정치 공세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 청년의 죽음, 국회가 과연 어떤 자세로 다루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여당에서는 조금 이게 정쟁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도 이 경찰에다가 최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조금 이 상황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얼른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방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국방부가 정말 이 회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소상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회가 어떤 자세로 다뤄야 할까요? 네, 명백한 인재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의 그 혐의를 그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가 그 최수근 상병을 비롯해서 그
중 병사들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도 입히지 않고 물속으로 떠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하자마자 군은 오히려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혐의는 삭제를 했거든요. 오히려 국방부는 사단장이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의 배후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에 따르면 그 배후가 국방부나 대통령실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는 좀 국방위를 빨리 열어서 수사 은폐나 수사 방해에 대해서 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